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댓글 리뷰를 오늘도 진행할 건데요. 일단 알레르기 파트에 올리셨는데 알레르기 파트 네 번째 알레르기 완전 정복에다가 올리셨어요. 지금 시간이 되셨는데 오늘 한번 다뤄볼게요. 아기가 보니까 38개월 남아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3돌 조금 지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셨는데 12월 5일 날 땅콩 과자를 먹고 전신에 알러지가 올라온 이후에 6월 17일 정도에 검사를 했더니 땅콩 알러지 수치가 6으로 매우 높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견과류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비행기 타거나 이럴 때 땅콩 과자 나오기도 하고, 과자 중에서 땅콩이 들어있는 과자들이 좀 있을 건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5일 날 6월 달에 검사하고 12월이면 6개월 지났죠. 근데 한 번도 땅콩을 접한 적이 없는데도 자극받으면 피부가 부어오르는 묘기증. 이거는 이제 피부 묘기증인데 땅콩하고 무관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17일 날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67. 이 67이라는 게 지금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정상을 20에서 44로 잡는 거 보니까 림포사이트 같아요. 백혈구 중에서 림포사이트가 67이 나왔고 세그멘티드 뉴트로필이 28%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반대죠. 그러니까 호중구가 원래는 50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정상인 거고, 림포사이트는 20에서 44% 정도 차지해서 대략적인 비율이 1대2 비율 정도로 림포사이트가 1이면은 호중구가 2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혈액 밸런스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림포사이트가 67%고 뉴트로필이 23%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 때 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카라인 포스퍼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에서 120 정도 사이가 정상이긴 한데, 소아는 알카라인 포스퍼타제가 좀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소견은 아닐 수 있고요. 토탈아이지가 지금 1300이 넘어가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100이 안 넘죠. 보통은 한 20, 30, 40 이 정도 이내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신 게 얘가 땅콩 알러지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건데 우리 검사상에서 땅콩이 나왔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토탈아이지가 1000이 넘는 환자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치료해 보면은 정말 오랜 동안 수액 치료 받으시고 기능학적인 면역 치료를 받으셨을 때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기대하는 것만큼 뚝뚝 정상화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높으신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더군다나 피부 묘기증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는 아무래도 알러지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게 아닌데 환자분은 잘 모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뭐든지 땅콩을 안 먹으면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5돌 때까지는 그냥 식단 관리만 좀 하시면서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5돌이 넘어갈 때 재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제 뒤늦게 나타나는 알러젠들이 생길 수 있는데, 면역치료가 필요한 케이스가 됐을 때는 요즘에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해줄 게 없기 때문에 면역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영양제들 있잖아요. 소화용 아연도 나오고요. 소화용 뭐 비타민 D도 드로퍼가 나오니까 비타민 D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주셔가지고서 면역을 높이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네랄 아연 파트에 올리신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아연 25mg씩 매일 먹으면 구토감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껴져서 이틀에 한 번씩 먹었었는데 요즘은 50ml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네요. 아연을 저도 이제 초창기 때 많이 먹어봤는데 50mg이면 솔직히 좀 많은 양이고요. 이걸 먹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위장관, 메스꺼운 증상하고 니글거리는 증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0ml 이하로 권하게 되는데 한 25ml 정도가 딱 적당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한데 이분은 처음에는 25ml에도 니글거림을 경험하셨다가 지금 50ml를 먹어도 괜찮다. 뭐 좀 먹다 보니까 적응을 해서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분이 지적했듯이 요구량이 많아지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무조건 뭐 영양제가 좋다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양을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지금 빈속에 아연만 먹으면 구역질이 나오는데 당연한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빈속에 먹으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아연 파트에다 올리셨는데 지금 P&D 홀딩스에서 나오는 비콤플렉스를 사서 드셨대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몸 빨개지고 살짝 붓기도 하고 살면서 음식에 의한 알러지는 없었는데 혹시 고함량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추가로 드시는 영양제는 지금 보니까 C, D, 히알루론산,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는데 이것 때문에는 알러지가 잘 안 생기고요. B컴플렉스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사제로 주는 B컴도 알러지가 되게 많거든요. B컴플렉스 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응은 B12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마이너스 B를 추천합니다. 제가 올려놓은 사이트에 가시면은 비타민 B12를 빼서 만든 비타민 B군이 있어요. 워낙 알러지가 심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이제 제외하고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엔 중금속 7번째 파트인데요. 모발 검사에서 납 중독이 나왔었나 봐요. 1월 달에 1.2였는데 킬레이션 내에 4개월 받고 나서 여름에는 납 수치가 0.9. 4개월 받고 치고는 너무 안 떨어졌는데 10월 달에는 이제 0.1까지 떨어졌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원래 납은 잘 빠지는 중금속이기 때문에요. 근데 얘는 빠졌는데 카드뮴이 혈액에서 2.3이나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처음에는 그럼 카드뮴 검사를 안 하셨는지 처음에는 낮았던 게 뒤늦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원래 높았는데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카드뮴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제 경험은 대부분은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뭐 EDTA 킬레이션을 예를 들자면은 뭐 납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던 수치가 치료받고 나서는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간다.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재배치를 설명하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카드뮴이 어디서 들어왔을 수 있는지를 좀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대로 한다면은 이제 다 저 같으면은 이제 한 가지 중금속을 빼기 위해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풀로 다 해서 우리 몸에 쌓여져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걸 다 빼는 데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납을 타겟으로 뺐다고 해서 납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조율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분도 아연에다 올리셨는데 아연을 섭취하게 되면 가려움이 생기는데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섭취했을 때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고 알러지 반응도 다르다 보니까 먹어서 가렵다고 하면은 못 먹는 거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줄이시고 좀 컴바인 돼 있는 것 중에서 좀 복합제제로 나온 것 중에서는 반응이 좀 거의 적은 것도 많으니까 복합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아니면 제품을 바꿔본다든지 뭐 회사별로 나오는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걸 드셨을 때는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금속 파트 9번째에 올리셨는데 킬레이션 하려고 찾다 보니까 저를 이제 찾게 됐나 봐요. 유기수온은 체내에서 무기수온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체내에 있는 수온은 킬레이팅 하려면 DMPS가 적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수정을 좀 해드리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수온이 체내에 들어오면 얘가 무기수온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표현이 정확하냐? 무기수온이 유기수온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무기수온이 유기수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조건 내 몸에 들어온 유기수온은 얘가 1도 하나도 안 남기고 무기수온으로 바뀐다는 개념은 틀렸다고 보고요. 바뀔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몸에 쌓여진 기간에 따라서도 유기수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무기수온이 많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DMPS를 넣었을 때에 빠지는 양이 있고요. DMSA를 넣었을 때 빠지는 양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 아말감도 없고 한약제를 안 먹었기 때문에 거의 다 유기수온만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수온이 들어왔으면 이분 말씀대로라면은 얘가 다 무기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DMPS를 먹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학자적으로 가능성을 설명한다면은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고요. 주로 들어왔던 어떤 그 성분에 대한 것들은 메인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얘가 우리 몸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대로 본다면은 자기가 폭로된 메인에 맞는 어떤 킬레이트 약물을 쓰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뭐 진리고요. 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뭐 연구하는 입장에서의 학자적인 마인드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상장애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구독자가 생기면서 또 새로 자꾸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 영상을 다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그 단편 영상 하나 보고서 자꾸 이제 댓글을 다시고 하시는데, 앞에 다 이제 답이 있을 만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코멘트를 하지 않을 거고요. 가능하면은 다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질문을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